지난 10월 1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법률 방송의 간판 뉴스 프로그래머로 자리 잡은 로포커스가 이번 주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2년간 시청자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23일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의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흉악범들의 머그샷 공개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로포커스가 많은 분의 성원에 힘입어 어느덧 100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첫 방송, 그간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고 지적하며 2년 동안 시청자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첫 보도는 시청자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법률방송과 로포커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석대선 기자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로포커스. 권력의 정점을 감시하고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로포커스는 먼저 다른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점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느덧 국민 기억 속에서 사라졌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역시 로포커스는 유족과 연평도 어민들을 만나 진실규명에 애썼고 10여 건의 크고 작은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행정 시스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관 총기 사용 여부가 화두입니다. 로포커스는 2년 전 실제 경찰관 권총 사용의 한계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며 매뉴얼 개선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마약 단속을 적극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 역시 로포커스는 정부보다 앞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활자들을 만나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고 실제 마약 유통책과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통 문제도 다뤘습니다. 신호 위반은 물론 역주행까지 눈에 가시가 된 킥보드 운전 실태를 시청자에게 고발했고 자동차 급발진 사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의자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가족을 만나 함께 눈물을 흘렸고 코로나로 피폐해진 생활과 약해진 마음을 노린 코인 사기꾼들 행태를 낱낱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연차까지 반납하고 백신을 맞아야 하는 중소기업, MBTI 성격 유형에 따라 채용 여부를 가리는 회사까지 기업 갑질로 인한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서름도 보도했습니다. 또 4년 넘게 집 없이 싸워야 했던 속초 고성 산불 이재민과 빚더미에 앉아 공부하는 로스쿨 학생들, 단칸방 속 호국 영웅 등을 만나 소외계층 삶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변하는 사회, 수많은 현상,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 로포커스가 나아가야 할 길은 전에도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무엇보다 100회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수훈갑은 시청자였습니다. 현실 개선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로포커스는 앞으로도 상식과 원칙으로 시청자와 함께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최근 이따른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비밀유지권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인데요. 변호사들은 집회를 통해 빈번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신예림 기자가 전합니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우비를 입은 변호사들이 큰 목소리로 구호를 외칩니다. 법투주의 파괴하는 영장발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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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로펌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잇따르자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더욱더 빈번하게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만 기다리고 이를 좌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거리로 변호사 사무실이 처음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016년. 당시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탈세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2018년과 2019년에는 법무법인 김앤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지난해 12월에는 대장동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강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8월에는 금융감독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율촌의 법률 자문 내용을 압수한 것을 비롯해 3번이나 로펌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변협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무분별하게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이 변호사를 믿고 충분한 법적 조력을 통해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기본권입니다. 지속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한다면 국민에 대한 부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집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 발부에 신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미약하다고 불신을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비밀유지권의 빠른 입법화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압수수색 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오갔던 내용이나 서류 공개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변협은 의뢰인의 자료를 가져가는 로펌 압수수색이 이렇듯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어떤 의뢰인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변호사의 변호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변호사에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털어놓고 상의할 수 있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위축하게 만들거든요. 변호사에게 털어놓는 걸 꺼리게 만들고 하면 입법은 입법대로 추진을 하고 입법되기 전이라도 지금 당장에 이런 일이 빈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항의를 하게 된 것이죠. 현재 OECD 36개국 중 비밀유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비밀유지권 도입과 관련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여야를 막론하고 약 4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수사에 있어선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범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다면 로펌과 변호사도 동등하게 압수수색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에게는 수사해야 할 대상, 변호사에게는 조력해야 할 의뢰인. 검찰과 변호사의 서로 다른 입장 속 로펌 압수수색으로 인한 두 집단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흉악범과 머그샷입니다. 먼저 5장의 사진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엔 이들의 다른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방금 경찰이 공개한 흉악범들의 신상 공개 사진, 그리고 검거 과정이나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이들의 현재 실제 모습 사진을 각각 보셨는데요. 요즘 들어 잇따라 벌어지는 강력범죄로 인해 흉악범들의 신상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되고 있죠. 이 같은 중대 범죄자들의 신상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크다 보니 유사범죄나 재범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신상 공개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개한 사진과 실물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이유로 흉악범죄자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흉악범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얼굴을 알아야 선량한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최근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이기영 씨 보면
공개한 운전면허 사진이 실물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즉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해선 신상공개 규정은 적시돼 있지만 머그샷 촬영과 공개에 관련한 규정은 딱히 없습니다. 지난 2009년 법무부가 내린 현행법상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피의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할 경우 촬영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사실상 유일한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4년간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던 지난달 말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머그샷이 공개되면서 머그샷 공개 동의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범죄자 본인한테 동의 여부를 왜 묻나, 흉악범들에게 왜 인권을 보호해야 하냐 등 비난 여론과 흉악범의 정신적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등 머그샷 공개 의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2020년 대선 결과의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머그샷이 화제가 되면서 해외 사례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신상 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이유로 머그샷 촬영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에 타이거 우즈, 빌 게이츠, 마이클 잭슨 등 유명인들의 머그샷도 대중들에게 공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용의자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시 머그샷 공개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 제언입니다. 지난 8년간 그 얼굴 공개한 사례가 18명인데 반면에 강남역 살인사건, 부천 초등생 토막살인사건, 강서구 주차장 전초 살해사건, 이거는 그 신상이 미공개됐어요. 그 이유는 신상공개시의위원회가 이것을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그샷 공개 관련 법적 근거가 이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이 실존함에도 아직 대한민국에선 범죄자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끔찍한 흉악범죄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만큼 우리가 흉악범들의 인권을 과잉 보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장기 미제 사건과 재판 지연에 관해서 알아보고 변호사 대회 개최 소식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 요즘에 장기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재판이 좀 지연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거죠? 예, 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회 의원실에 의하면 2022년 전국법원의 민사 1심 사건 중에 2년 6개월을 초과하여 심리 중인 장기 미제 사건은 7,749건입니다. 작년 민사 1심 전체 사건이 약 34만 건이기 때문에 2.2% 정도라면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반면 2013년도에는 전체 36만 건 중에 920건이 장기미제 사건이어서 0.26%에 불과하였습니다. 10년 사이 장기미제 사건 수가 8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사건 접수 첫 기일이 열리는 기간이 평균 137일로 4개월 2주 정도 걸려서 2018년도에 그 116일에 비하면 20여일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진짜 전체 사건 비율로만 봤을 때는 좀 적은 숫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이렇게 재판이 지연이 되는 원인은 뭘까요? 예, 먼저 피고의 주소를 몰라서 이를 찾기 위한 시간, 등기로 발송된 소장을 피고가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한 후에 서면으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시간 등의 이유로 첫 기일이 잡히는 데는 수개월이 걸리는 게 보통이고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 재판에서 이렇게 신체나 건물의 감정 절차를 진행하거나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느라 1심 사건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 수의 증가와 판사 수의 부족, 법원장 후보 추천 제외 도입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원의 사건 처리 관리 미비 등 사법 행정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좀 많은 사건에 비해서 판사 수가 적어서 업무가 굉장히 많다라는 논란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좀 변호사님께서는 이 재판 지연에 관한 개인적인 뭐 생각은 좀 어떻고 해결 방안은 뭐가 있으실까요? 네, 그 며칠 전에 제가 진행했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이 사건도 2021년 여름에 접수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재판이 점점 지연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의뢰인에게 미리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고지를 하거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면 기일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판결이 아닌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서 종결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듯이 판결의 결과뿐만 아니라 판결의 그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 실현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힌 만큼 판사 증언이나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기미제 중점처리 법관 등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판 지연이 해소가 되어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그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더 강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굉장히 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한 만큼 네. 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법조계 동정 소식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늘 변호사 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 어떤 건가요? 네, 그 9월 1일 오늘 서울 소공로 롯데호텔에서 제31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변호사 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검토하고 대내외에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올해는 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주법감시 제도의 필요성이라는 대주제 아래 건축비리,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안, 회사 내부 통제 강화와 변호사의 역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그 밖에 ESG와 기업 및 법률의 변화, 윤리연수 등의 강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얘기들이 많이 토론이 되는데 유익한 주제들이 많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여러분, 보통 하나의 주식에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곧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주식에 다수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복수 의결권 주식과 관련해서 벤처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데요. 변호사님, 먼저 이 복수 의결권 주식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복수 의결권 주식이란 하나의 주식에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의 주식에 이제 다수의 의결권을 갖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주식에 10개까지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혹시나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다, 내 의결권이 희석되면 어떡하냐, 주가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수 의결권 주식은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에 하나여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차등 의결권 왜 필요한가요, 생사님? 네,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물론 기업의 영업이익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외부에 투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이제 빠른 속도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의 거래가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이 외부에 투자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지분이 오히려 더 줄어들게 되면서 더 이상 투자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번 복수 의결권 제도는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창업을 하시는 창업팀들에게는 차등 의결권을 부여하게 되면서
지분의 희석을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세무사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이 복수 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한 거는 사실상 지난 2020년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이 제도에 어떤 좀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어서 반발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중소벤처기업부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앞서 설명드린 2020년도 약 10월경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추진을 좀 해왔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재벌기업, 특정 기업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게 되면서 도입 진행이 좀 많이 미뤄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된 이 복수 의결권 주식 또 발행에 좀 일정한 조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좀 세무사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 먼저 절차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장 먼저 정관에 복수의결권 주식에 대한 발행에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받을 자 아니면 어떻게 발행을 하겠다라는 발행 절차 그리고 발행 가능한 복수의결권 주식의 총수 그리고 복수의결권 한 주당 몇 개의 의견을 부여할지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관에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발표가 된 시행령안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1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만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투자가 50억 원 이상이어야지만 요건을 좀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여기서 말씀드린 투자의 개념은 그 특수관계인 외의자가 투자를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복수 의결권 주식을 또 무한히 소유하지는 못한다고 또 얘기가 있는데요. 이건 또 어떤 경우죠? 네, 우선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존속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이 종료되면 보통주로 전환이 되고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창업주가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상실한다든지 대규모 기업 집단에 해당 기업이 편입된다든지 아니면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이 복수 의결권 주식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 시청자들은 사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두 분께서 좀 활용 방법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현재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으신 분들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 지금 정관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외부 투자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온 경우에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과 상의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다만 기관 투자자들은 후속 투자가 들어오는 것을 대단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미 의결권이 많이 희석되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복수의결권 주식 없이는 추가 투자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포인트로 좀 설득을 하면 충분히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업 상속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세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생각해본 바로는 이제 복수의결권 주식은 현재 법령 안에서는 상속에 이제 활용을 최대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상속에도 아무래도 여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보통주 한 주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부모님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럼 보통주 한 주당의 가치가 떨어진 후에 그것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상속이 발생했었을 때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복수의결권 주식이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게 되면서 자녀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는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승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복수의결권 주식의 가치는 하락하는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속의 활용을 최대한 금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팁 알려주셨고요. 자, 어떤 제도가 나타나도 시청자들께 활용할 방법을 늘 제시해 주시는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